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하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학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해하시거나 또는 구현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정리한 것으로서 더 많은 수학 개념을 아시면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꼭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이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라는 개념인데요. 이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는 저희 교재에 보시면은 5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는 사실은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이 다루는 이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외의 것들의 데이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도 스칼라나 벡터로 바꾸고 이미지도 스칼라나 벡터로 바꾸고 그 시계열 데이터나 아니면은 음파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도 모든 것들을 다 스칼라나 벡터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스칼라 벡터 행렬 텐서는 이 컴퓨터가 다루는 이 데이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표현되는 방식은 스칼라인 경우에는 실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벡터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벡터 형태가 되겠죠. 각각의 벡터 성분이 있고 컬럼 와이즈로 표시를 합니다. 행렬인 경우에는 이제 2디멘전의 어레이로 보시면 되고요. 이 텐서인 경우에는 사실은 행렬과 텐서는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 텐서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학적인 의미도 있고 물리학적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의미도 있는데 머신러닝에서의 텐서는 행렬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스칼라인데요. 스칼라는 이 크기만을 가지는 물리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은 단일 실수값이고요. 예를 들면 5.3, 마이너스 5, 100 이런 식으로 단일 실수값을 저희는 실수값 스칼라라고 하고 예를 들면 체중이나 아니면 온도 또는 길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스칼라 값이 되겠죠. 다음은 벡터입니다. 벡터는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이제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는 이 벡터를 표현할 때 그 n차원 공간에 만약에 벡터가 n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n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를 좌표값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실제 물리량의 예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강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시해주고 있죠. 또는 저희가 나중에 학습 방식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을 쓰게 되면 이 목적함수의 기울기, 목적함수가 최저값으로 수렴되는 그 기울기 값도 역시 그레디언트죠. 기울기 값도 저희가 벡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이 벡터를 1차원 배열, 1D 어레이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표현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인 경우에는 D개의 성분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D개 성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벡터는 이렇게 열로 이렇게 아래 길이 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벡터의 성분이 많아지면 이 컬럼 와이즈의 길이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면 공간상 여백이 생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즈라는 걸 써갖고 벡터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따라서 D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차원 공간에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x라는 벡터가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세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면 3차원 공간에 이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1 성분만큼, 그다음에 x2 성분만큼, x3 성분만큼을 가지는 이 벡터 x를
n차원, 3차원 공간에 표시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편 머신러닝에서는 이 벡터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 개의 특성으로 표현된 데이터라고 해석합니다. 즉 강아지라는 데이터가 있다면 강아지에 대한 특성들, 강아지를 대표하는 특징들, 예를 들면 몸무게 또는 강아지의 크기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꼬리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을 강아지를 변별할 수 있는, 강아지를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아지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몸무게, 목 크기, 꼬리 길이라는 특성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벡터 형태가 되는 거죠. 또는 이 온도 기상 데이터가 있으면 기상 데이터는 온도라는 특성 또는 습도라는 특성, 풍속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상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성을 만들다 보게 되면 벡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 모든 입력 데이터 또는 중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또는 출력 데이터는 벡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데이터는 벡터 형태다. n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좌표값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좌표 공간에서 데이터의 유사성을 측정한다거나 데이터를 변형한다거나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딥러닝 모델 또는 머신러닝 모델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가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그 다음에 n개의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벡터는 여러 개의 특성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벡터 형태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벡터가 있다면 그 벡터는 사실은 이 머신러닝 모델 또는 딥러닝 모델이 다루는 데이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벡터 길이의 연산을 할 텐데 그 벡터의 연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덧셈이라는 연산, 그다음에 뺄셈이라는 연산, 곱셈이라는 연산. 그래서 덧셈 뺄셈의 연산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덧셈 뺄셈은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A라는 것을 저희는 A라는 것을 1, 2, 3이라고 하고요. B라는 것을 4, 5, 6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벡터의 연산은 그냥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이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해주고 5가 되겠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럼 7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럼 9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 그 공간상에 표시하게 되면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A라는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B라는 벡터가 있으면 각 성분끼리 더하게 되면 결국은 이 평행사 변형을 그렸을 때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요 A라는 성분끼리 더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은 A 벡터, B 벡터의 요 값은 B 벡터 성분과 A 벡터의 성분을 더한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값이 바로 이게 되겠죠. 또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 성분끼리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2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뭐랑 같냐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B 벡터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라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하고 이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이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 갖고 이런 벡터가 나온다. 이게 바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A 벡터 성분 마이너스 B 벡터 성분끼리를 빼준 다음에 벡터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벡터의 곱셈이 있는데 그 벡터의 곱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 그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는 다른 말로 코사인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코사인 프로덕트 또는 다트 프로덕트, 내적 프로덕트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벡터 프로덕트 또는 뭐 사인 프로덕트라고 하죠. 사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 벡터 같은 뜻인데 벡터 프로덕트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사실은 물리나 수학에서는 쓰이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제가 쓰는 걸 못 봤어요. 머신러닝에서는 뭐 안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는 스칼라 프로덕트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 벡터 프로덕트의 결과값은 벡터가 돼요. 벡터. 예, 벡터 프로덕트, 벡터의 프로덕트의 결과는 벡터가 되고 스칼라 프로덕트의 결과는 스칼라가 됩니다. 말뜻 그대로 스칼라가 돼요. 자,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는 일명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오른쪽 하게 되면 우리가 엄지 방향이 벡터 프로덕트의 결과값의 벡터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뭐죠? 인지인가요? 인지 방향의 벡터하고 그 다음에 중지 방향을 이렇게 맞춰 놓으면 그 방향대로 만들어지는 요 새로운 벡터가 바로 이 벡터 프로덕트의 결과의 벡터의 방향이 되고요. 그 크기는 얼마냐? 벡터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알아냈죠. 방향은 이렇게 엄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걸 알아냈고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사이에 있는 각도에 사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되고 요 n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손가락에 딱 맞추게 되면 검지가 가리키는 방향, 이게 바로 벡터 프로덕트의 결과 벡터의 방향이 되고요. 그 크기는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값 제터, 사인 제터를 하게 되면 된다. 물리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수학에서는 벡터 프로덕트 많이 쓰고 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안 쓰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은 스칼라 프로덕트입니다. 또는 코사인 프로덕트 또는 이너 프로덕트, 내적 벡터죠. 또는 닷 프로덕트.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의 결과값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의 결과값은 스칼라입니다. 이거의 결과값은 스칼라가 되고요. 실수값이죠. 단일 실수값.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사이에 있는 세터를 코사인을 취한 거예요. 이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B 벡터 방향으로 A 벡터의 성분, 직각으로 요 A 벡터의 성분이 바로 요 성분이 바로 A 곱하기 B의 내적 벡터다, 값이다 라는 거고, 또는 A 벡터 방향으로 B 벡터의 성분, 수직으로 요게 바로 요 값이 바로 A와 B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닷 프로덕트의 결과값이다라는 거죠. 또는 이 A하고 B 벡터의 그 닷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의 의미는 A 벡터와 B 벡터의 연관성. 만약에 A 벡터하고 B 벡터의 연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A 벡터와 B 벡터의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의 값이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의 연관성이 없어지면 0에 수렴합니다. 제일 관련성이 없는 것이 뭐냐면 서로 직교할 때예요. 서로 직교할 때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서로 직교할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그래서 이 스칼라 프로덕트인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모델에서 이 프로젝션 구할 때, 예를 들면 마진이라고 할 때, 마진을 구할 때 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구해갖고 마진을 구하는 데 쓰고요. PCA라고 하는 그 차원 축소 모델에서는 우리가 그 아이겐 벡터에다가 모든 성분을 투영합니다. 투영할 때 역시 이 스칼라 프로덕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같은 어텐션 모델에서 A라는 벡터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죠.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끼리의 연관성, 어텐션, 관련성을 찾을 때
두 개의 벡터 간의 코사인 프로덕트, 즉 스칼라 프로덕트를 구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큰 거에 크다면 웨이트를 크게 주고, 그다음에 그게 작다면 웨이트를 작게 주는 그럴 때도 사용이 되고, 한편으로는 유사성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뭐 3차 공간에 있으면은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의 유사성을 구할 때는 거리를 많이 계죠. 거리가 가까우면 유사하다, 거리가 멀면 유사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거리를 구할 때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하는 L1 놈이죠. 이런 걸 구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리를 구할 때, 유사성을 구할 때 코사인 프로덕트, 즉 스칼라 프로덕트를 구해요. 그래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의 이 내적을 구해서 내적 값이 커지면 유사하다, 아니면 내적이 작아지면 유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이 있는데, 덧셈, 뺄셈은 우리가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되고요. 곱셈인 경우에는 이 벡터 프로덕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안 씁니다. 머신러닝에서는. 대신에 이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걸 많이 쓴다. 어디에 쓰이느냐? SVM을 해서 쓰이고, 또는 차원 축소할 때 쓰이고, 또는 여러 가지 어텐션, 관련성 찾을 때, 웨이트를 구할 때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쓴다. 네, 행렬인데요. 행렬은 수학에서는 벡터의 선형 변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벡터를 선형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인 거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2차원 배열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원 배열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행렬이 m행 n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m by 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행이 m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이 n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ij라는 건 뭐냐면 i행의 j열의 요소를 aij라고 표시하는 거죠. 행렬은 그 머신러닝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행렬이라는 것은 학습 변수입니다. 우리가 뭐 신경망을 만들게 되면 CNN이 됐건 아니면은 MLP가 됐건 뭐 RNN이 됐건 모든 신경망에는 행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행렬은 곧 뭐냐면 그 시냅스에 해당하는 학습 변수를 행렬로 표시해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행렬은 이제 수학적인 예를 보게 되면,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x라는 벡터를 x 프라임 벡터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행렬이죠. 그 행렬을 곱하게 되면 x라는 벡터가 x 프라임 벡터로 변환이 되는데, 머신러닝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x라는 데이터가 x 프라임이라는 데이터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뭘 곱해서? 학습 변수 a를 곱해서. 따라서 a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행렬이라는 것은. 그 행렬이라는 것은 벡터를 변환시켜주는 역할이고, 머신러닝에서는 학습 변수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행렬에서는 사실은 세 가지 정도의 주요한 연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렬 곱하기 벡터, a라는 행렬 곱하기 x라는 벡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렬 곱하기 행렬, 세 번째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전이 행렬을 만드는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이 있는데, 먼저 행렬 곱하기 벡터인 경우에는 얘는 뭐 2x2 행렬이 되고요. 얘는 이제 2x1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2x2 행렬 곱하기 벡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2x2 행렬 곱하기 2x1 벡터는 2x1 벡터가 생겨요. 이 2x1 벡터죠. 첫 번째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행렬의 1행과 그 다음에 벡터를 요소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되고요. 그래서 1 곱하기 a 더하기 뭐 2 곱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앞에 있는 두 번째 행, a라는 행렬의 두 번째 행 곱하기 벡터의 요소를 각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a 곱하기 x라는 행렬 곱하기 벡터의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행렬 곱하기 행렬인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먼저 행렬 곱하기 행렬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A라는 행렬이 만약에 A라는 행렬이 n by n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B라는 행렬이 만약에 P by Q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두 개 행렬의 크기가 안 맞을 때는 아예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n이라는 값하고 P라는 값이 같지 않으면 크기가 서로 행렬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서로 연산이 안 돼요. 따라서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을 할 때는 이 A 행렬에 n by n하고 B 행렬에 P by Q라는 크기가 있다면 요 A 행렬의 열하고 B 행렬의 행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요 연산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에 A라는 행렬이 1, 2, 3, 4라는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A, B, C, D라고 하게 되면 A 곱하기 B의 결과값은 여기 나와 있는 A의 결과값의 1행, 1열의 값은 A 행렬의 1열과 B 행렬의 1열을 서로 요소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1행 2열의 값은 A 벡터의 1행하고 B 벡터의 2열의 요소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A 행렬의 열 크기하고 B 행렬의 행 크기가 안 맞으면 서로 이러한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A라는 행렬의 행의 위치를 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모든 행의 위치를 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치면 A 트랜스포즈는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이 행의 요소를 열로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행의 컬럼이죠. 컬럼 열의 요소를 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 열의 요소를 행으로 바꿔주는 이게 바로 A 트랜스포즈다 A 포즈가 된다. 텐서는 수학에서는 그 벡터의 선형 변환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행렬과 같은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는 I축에서 J 방향의 물리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컴퓨터에서는 3차원 이상의 배열을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머신러닝에서는 이 매치 데이터에 대한 각 데이터에 대한 학습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 변수가 배치 사이즈만큼 쌓여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1차원 그 벡터의 하나의 요소, 하나의 성분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얘기하고 랭크 제로의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랭크 제로라는 것은 텐서의 디멘전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벡터라는 것은 요소가 스칼라 같은 요소가 n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랭크 1의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벡터의 사이즈의 디멘전이 1차원일 때 랭크 1의 텐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렬인 경우에는 이 2차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랭크가 2인, 그 디멘전 사이즈가 2인 텐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3차원 텐서 이상 3, 4, 5차원의 텐서는 우리가 랭크가 예를 들면 뭐 K차원이다 하게 되면 랭크가 K개인 텐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데이터의 표현 방식은 3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 물리에서 사용되는 텐서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물리학에서 쓰이는 텐서의 개념인데 물리학에서는 텐서라는 것은 만약에 3차원 텐서인 경우에 9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뭐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13, 시그마 21, 시그마 22, 시그마 23, 시그마 31, 시그마 32, 시그마 33 이렇게 9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이 시그마 IJ라는 요소의 의미는 텐서의 요소의 의미는 I축의 직각을 이루는 평면, I축의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서 J번째 축의 디렉션으로의 물리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에 쓰이는데 실제로 머신러닝에서의 텐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학에서 나오는 요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행렬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는 형태. 행렬이는 뭐죠? 행렬은 학습 변수이죠. 데이터 x를 x 프라임으로 변환시켜주는 학습 변수가 행렬이고,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만큼 불러들일 때 여기서 사용되는 학습 모델의 학습 변수는 배치 사이즈만큼 배열이 생기겠죠. 따라서 3차원 행렬이 될 텐데 이것을 저희는 텐서라고 한다. 딥러닝에서 다루는 벡터와 텐서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이라고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모델에서는 벡터와 텐서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주로 벡터와 텐서라는 것을 주요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딥러닝 모델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벡터라는 것은 데이터이고 텐서 또는 행렬은 학습 변수였습니다. 학습 변수. 그래서 과연 그러면 벡터라는 것이 데이터로 쓰이고, 그 다음에 행렬 텐서라는 것이 학습 변수로 쓰이는데, 이것이 실제 모델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이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이 있다고 치면, 딥러닝 모델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학습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 강아지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강아지라는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라고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간략화하기 위해서 강아지라는 x라는 벡터는 몸무게하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 1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강아지 데이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맞춰야 될 정답은 1, 5라는 벡터를 맞춰야 됩니다. 이 1, 5라는 것이 바로 정답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에 입력된 강아지의 그 데이터 x라는 벡터라는 데이터는 5하고 1이라는 곳에 위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벡터를 학습 변수 a를 곱해서 정답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a라는 것이 학습 변수인데 a라는 것을 찾는 것이죠. a라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따라서 최초에 입력된 x라는 데이터, 벡터 형태로 표시된 강아지 데이터를 학습 변수 a를 곱해서 정답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바로 학습이 되고요. 뭐 단박에 이동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써서 한 번 학습되면 이 정도 이동하게 되고, 두 번째 학습이 되면 이 정도 이동이 되고, 세 번째 학습이 되면 이 정도 이동이 되고, 네 번째 해서 결국은 정답과 유사한 곳으로 최초에 입력된 데이터를 정답 벡터로 계속 이동시켜주는 요 A라는 학습 변수 행렬을 찾는 것이 바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의 모델에서 쓰이는 학습 방식이에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은 현재 나와 있는 거대 모델인 경우에는 뭐 1조 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행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학습 변수가 무수히 많은 이 토큰, 즉 단어들의 벡터를 곱해서 우리가 원하는 토큰, 우리가 원하는 용어, 어휘를 맞추도록 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학습 변수의 행렬의 요소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가 정답 데이터의 벡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A라는 학습 변수 행렬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로 학습이다 라는 것이 딥러닝에서 벡터와 행렬을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노음이라는 것은 그 벡터의 크기 또는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P 노음이라는 공식인데요. P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러한 공식을 써서 P 노음, 그러니까 P 디멘전의 노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많이 쓰이는 노음은 우리가 L0 노음, L1 노음, L2 노음, L 무한대 노음을 많이 쓰고 있는데 L0 노음은 만약에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L0 노음은 0이 아닌 요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X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요소가 0이 아니죠. 4라는 요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L0 놈은 2가 되고요. L1 놈은 이때부터 저희가 P 놈이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P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을 더한 거에 루트 1증이니까 뭐가 될까요? 각 요소를 더한 게 되겠죠. 그 요소를. 그래서 이 벡터에 그 요소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5가 됩니다. L1 놈은 5가 되고요. 만약에 L2 놈은 P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모든 요소의 제곱을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이 벡터에 1을 넣게 되면 0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루트 1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피니티 놈, 그러니까 무한대 놈인 경우에는 가장 큰 수, 절대값상으로 가장 큰 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가 4이기 때문에 L 무한대 놈은 4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놈이라는 것이 벡터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인데 이 놈은 어디에 쓰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n차원 공간에 A라는 데이터가 있고 B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A와 B와의 거리, 이 거리를 저희는 이게 벡터가 되겠죠.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바로 벡터가 되는데 이 벡터의 거리를 구할 때, 즉 거리가 길다는 얘기는 유사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고 거리가 짧다라는 것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유사성을 구할 때 이 놈을 씁니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인데요. 이 고유값은 저희가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정방행렬 만약에 n by n 행이 n이고 열이 n인 정방행렬 a라는 게 있다면 모든 정방행렬 a는 n개의 고유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n개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방행렬은. 그러면 수학적인 의미는 이 정방행렬 A의 A하고 곱하기 X라는 것이 바로 고유 벡터예요. X라는 것이 고유 벡터. 그 다음에 람다라는 것이 고유값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2차원 공간에다가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원 공간에 이렇게 2차원 공간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이 X라는 것이 A의 고유 벡터예요. 그러면 X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A라는 것은 뭐죠? 벡터를 선형 변환시켜주는 변환자죠. 그래서 X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 방향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X라는 것은 어떤 거랑 같냐면 람다 X랑 같아요. 람다 X. 즉 A라는 것의 고유 값에다가 X에다 곱해주면 곧 이것은 AX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2차원 공간에 A라는 것이 2x2이기 때문에 2x2 행렬이니까 이 2x2 행렬은 고유값이 몇 개가 있을까요? 2개가 있겠죠. 고유 벡터도 2개, 고유값도 2개.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또 고유 벡터가 있다고 치면 X'이라고 하겠습니다. X'이 고유 벡터가 있으면 이 고유 벡터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은 뭐랑 같냐면 람다 곱하기 X'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수학적인 성질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저희가 그 PCA라고 해서 이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쓰이는데 이 고유 벡터의 특징은 뭐냐면 X'하고 X라는 고유 벡터, 즉 A의 고유 벡터는 X와 X'이 있는데 A라는 행렬의 고유 벡터 X와 X'은 서로 직각이에요. 서로 직각. 이걸 저희는 오소고날이라고 하는데
얘와 얘가 직각이 되면 서로 독립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벡터의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되면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게 되면 아이겐 벡터는 A라는 행렬이 만약에 n by n이면 이게 n by n이면 n개의 고유 벡터가 생기는데 이 n개의 고유 벡터는 서로 다 직교한다. 서로 오토고널하다. 즉 n개의 벡터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성질은 고유 벡터에다가 고유 값을 곱하는 것은 고유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 주성분 분석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값분해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라는 행렬은 굳이 정방 행렬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A라는 행렬이 m by n이라고 하게 되면 모든 m by n 행렬은 저희가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SV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학적 성질이죠. 그러면 U라는 행렬은 어떻게 구하냐면 A 행렬 곱하기 A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정방 행렬이 되겠죠. 이 정방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이 컬럼 Y로 채워 넣게 되면 우리가 U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V 트랜스포즈 행렬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를 열로 로우 와이즈로 채워 넣게 되면 V 트랜스포즈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행렬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또는 A 트랜스포즈 A. 만약에 A라는 것은 비정방 행렬이니까 n by n 그다음에 n by m이 바로 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m이 크다면 m이 만약에 n보다 크다면 n A 트랜스포즈 A의 랭크 매트릭스 사이즈가 얘보다는 작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작은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합니다.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몇 개의 아이겐 밸류가 나오냐면 람다 1부터 람다 2까지 해서 람다 n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가장 큰 람다의 루트를 씌워서 여기에 채워 넣고요. 두 번째 람다의 루트를 씌워서 여기에 채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람다의 루트를 씌워서 여기에 채워 넣게 되면 우리가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크기의 m by n의 A라는 행렬을 우리는 U 행렬 곱하기 시그마 행렬 곱하기 트랜스포즈 행렬, V 트랜스포즈 행렬로 분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서로 곱하게 되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렬의 수학적인 성질이 되고요. 그 SVD라는 걸 써서 나중에 저희가 차원 축소할 때 사용이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변수, 확률 변수는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뜻은 이 모집단에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변수.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 교실 안에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있을 때 안경을 쓴 학생. 그러면 이 교실 안에 안경을 쓴 학생을 우리 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또는 모자를 쓴 학생도 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또는 백팩을 맨 학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학생은 똑같은 학생인데 안경을 쓴 랜덤 베리어블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쓴 학생이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백팩을 맨 학생도 마찬가지로 Z라는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 정의할 수 있는 일종의 함수 관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변수라기보다는 랜덤 베리어블은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 타겟팅하고 하는 값에 확률적으로 매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네, 결합 확률, 조건부 확률, 베이스 룰입니다. 이 결합 확률은 우리가 A, B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이것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서로 곱하면 돼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서로 곱해주면 A와 B의 결합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A와 B가 서로 종속이면, 만약에 A가 B에 영향을 주고 또는 B가 A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서 결합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A와 B는 만약에 서로 영향을 줄 때,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A에 영향을 줄 때는 A 확률 곱하기 A를 기반으로, A 사건을 기반으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거나, 또는 B의 확률 곱하기 B를 기반으로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을 서로 곱하면 우리가 서로 종속일 때 결합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영국의 목사입니다. 원래 직업은 목사고 수학자면서 통계학자인 토마스 메이스가 만들어 놓은 정리인데요. 이게 서로 같다는 거죠. 같기 때문에 B를 조건으로 A를 구하는 확률은 B의 확률을 이항하면 되는 겁니다. 이항하게 되면 나누기 B가 되겠죠. 이게 바로 베이스 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를 기반으로 A를 맞출 수 있는 이 확률을 포스테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를 기반으로 B를 맞추는 것을 likelihood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A의 확률을 prior라고 하고 B를 evidence 또는 여기서 normalizing constant라고 얘기해요. evidence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의 뜻은 뭐냐면, 의미는 우리가 사실은 B를 기반으로 A를 구하는 이 확률을 찾기 위해서 얘는 데이터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B에 대한 확률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확률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빈도론자의 확률 하는 사람들은 이 프라이어를 사실은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정의하니까 이 주관적인 확률이다라고 해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프라이어는 이 포스테리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요.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데이터 기반의 likelihood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룰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남성 50명, 그다음에 여성 50명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남성 중에서 BTS 팬이 몇 명 있는지, BTS 팬이 10명 있었고, 여성 50명 중에서 BTS 팬이 49명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성 50명 중에서 40명 정도는 BTS 팬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여성 5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BTS 팬이 아닐 때, 이러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베이스 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인 확률은 전체 100명 중에서 50명이니까 0.5가 될 테고요. 여성인 확률은 전체 100명 중에서 50명이니까 0.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 BTS 팬 중에서 남성인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전체 BTS 팬은 59명이죠. 59명 중에서 남성인 확률은 59분의 10이 됩니다. 물론 이제 쭉 나갔는데 제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끊었고요. 그 다음에 BTS 팬 중에서 여성인 확률은 전체 59명 중에서 49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소수 셋째 자리 이 부분은 제가 끊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남성일 경우 BTS 팬의 확률은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을 때, 모든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을 알고 있을 때는 굳이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다음에 표본 추출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안다면 남성일 때 BTS 팬은 얼마가 될까요? 남성일 때 BTS 팬은 이거니까 남성일 때 BTS 이거니까 50분의 10이 되겠죠. 남성일 때 BTS 팬은 10이 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50분의 10이니까 0.2가 되겠죠.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데이터의 모집단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단지 여러 가지 이 확률값, 기존에 계산됐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계산됐던 확률값만 안다고 했을 때 과연 남성일 때 BTS 팬의 확률을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뭐를 쓰면 찾을 수가 있냐면 그 베이스 룰을 쓰게 되면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남성일 때 BTS 팬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 룰을 사용하게 되면 BTS 팬인 경우에 남성의 확률 곱하기 BTS 팬의 확률 나누기 남성의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BTS 팬의 확률, BTS 팬 중에서 남성의 확률은 0.169였죠. 0.169. 그 다음에 BTS 팬은 얼마죠? BTS 팬은 100분의 59죠. 100분의 59. 그 다음에 남성의 확률은 0.5. 0.5. 이걸 나누게 되면 0.2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모집단을 다 알았을 때 남성 중에서 BTS 팬은 바로 50분의 10이 나왔죠. 그래서 0.2가 나왔는데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적절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베이스 룰을 써서 이 남성이라는 조건의 BTS 팬의 확률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이스 룰의 일종의 파워가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 됩니다. 쿨백 라이블러 발사는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유사성을 계산해주는 공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바로 쿨백 라이블러 발사의 공식이 되고요. 두 개의 확률 분포 px와 qx의 유사성을 계산해줍니다. 이거를 이 공식에 대입하고 계산하게 되면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실수값이 되는데 0이 되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 쿨백 라이블러 발산의 결과값은 0이 되고요. 만약에 쿨백 라이블러 발산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 개의 확률 분포는 점점 관련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쿨백 라이블러 발산은 저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의 출력값이 확률 분포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확률 분포 값이 우리가 원했던 확률 분포, 즉 정답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원하는 분포 값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과 얼마큼 유사하냐를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일종의 목적 함수입니다. 분류 평가 지표는 모델이 분류를 할 때 사용되는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예측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분류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 프리시전이라는 것은 정밀도라고 얘기해서 그 트루 파지티브 나누기 트루 파지티브 플러스 폴스 파지티브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리콜 재현율이라고 하죠. 재현율. 얘는 정밀도. 그 재현율은 트루 파지티브 나누기 트루 파지티브 플러스 폴스 네거티브로 표시합니다. 에큐리시인 경우에는 정확도라고 표시하는데 모든 맞춘 경우 나누기 모든 시도 횟수가 바로 에큐리시가 되고요. F1 스코어는 프리시즌하고 그다음에 리콜의 일종의 조합 평균입니다. 조합 평균을 만들어 쓰는 것이 F1 스코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 트루 파지티브가 도대체 뭐며 폴스 네거티브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트루 파지티브하고 폴스 네거티브는 그 혼돈 행렬이라고 하는데 혼동 행렬인가요? 또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죠. 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true하고 false가 있고요. true라는 정답 또는 false라는 정답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진 분류가 되겠죠. A를 맞추거나 B를 맞추거나. 그랬을 때 우리 모델이 예측하는 것이 true라고 예측할 수도 있고 false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진 분류에서 2x2 혼돈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true positive, 뭐 false negativ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true positive라는 건 뭐냐면 앞에 true가 붙으면 맞췄다는 뜻이에요. 즉, 이 true라는 라벨을 맞췄다 또는 false라는 라벨을 맞췄다 하게 되면 true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이 false가 들어가게 되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틀렸다 하게 되면 false가 들어가요. 그다음 뒤에 나오는 positive, negative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값입니다. 모델이 positive, 즉 true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negative라는 거는 모델이 negative라고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조합하게 되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true 하게 되면 맞춘 거고, false 하게 되면 못 맞춘 거고, positive 하게 되면 모델이 예측한 값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true, negative 하게 되면 뭐가요? true, negative 하게 되면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는데 맞았다는 뜻이 되겠죠. false positive 하면 뭐가 될까요? false positive 하게 되면 positive라고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false이기 때문에 틀린 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진 분류가 되면 2x2의 혼동 행렬이 생기고 이 true positive, 그다음에 false positive, 그다음에 false negative, true negative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밀도, 그다음에 recall, accuracy, F1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정밀도라는 것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정밀도라는 것은, 프리시즌이라는 것은 이 모델 관점으로 봅니다. 모델 관점으로 모델이 쭉 예측한 그 시행 횟수 중에서 과연 정답을 얼마큼 찾아냈느냐가 정밀도예요. 모델이 그러니까 얘는 효율성이 굉장히 밀접하죠. 얘는 효율적으로 얼마큼 찾느냐. 효율적으로 정밀도는. 한편으로 리콜이라는 것은 재현율이라고 하는데 말뜻 그대로 이 리콜이라는 것은 데이터 관점입니다. 데이터에 true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모델이 true라는 데이터를 얼마큼 찾아냈느냐라는 뜻이에요. 즉 재현율에서 보는 것은 얘가 100번을 시도하건 뭐 1000번을 시도하건 시도 횟수라는 것보다는 이 꼭 찾아내야 될 이 true 값을 제대로 찾아내느냐를 주로 보는 것이죠. 리콜은. 그래서 리콜이라는 것과 프리시즌은 서로 관점이 약간 틀립니다. F1 스코어는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즌하고 리콜을 서로 조화스럽게 평균을 낸 것이 바로 F1 스코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시즌 관점과 리콜의 관점이 다소 틀리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번에 이 병합하는 것이 바로 F1 스코어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진 분류가 아니라 그 n개 클래스를 하는 다중 분류가 있겠죠. 다중 분류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개의 컨퓨전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체가 3개인 경우는 3x3이 나올 수가 있고, 개체가 10개면 10x10의 컨퓨전 매트릭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조기 종료는 저희가 얼리 스타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리 스타핑을 하는 이유는 학습을 하다가 저희가 학습을 하는 이유는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그 변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하다가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학습 변수가 최저값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8대 1대 1로 나누거나,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검증용 데이터라고 합니다. 검증용. 여기 있는 데이터를 테스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는 사실은 학습할 때 사용되지는 않고, 저희가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 각 모델 간 성능을 비교할 때 씁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학습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학습용 데이터하고 검증용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특히 학습용 데이터는
이 학습 모델의 학습 변수를 업데이트할 때, 즉 학습 모델이 경험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되고요. 이 검증용 데이터는 단지 학습이 완료됐을 때,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모델에다가 이 검증용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서 얼만큼 잘 맞추는지를 점검하는 데이터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용 데이터는 학습 모델의 학습 변수가 업데이트 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고, 검증용 데이터는 일종의 오버피팅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상태까지 학습된 모델에다가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를 입력을 해갖고 어느 정도 에러를 만드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학습용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학습 모델의 에러는 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경험하고 또 보고 하니까 이론적으로는 학습용 데이터의 에러는 계속 학습이 진행되면서 줄게 돼 있죠. 중간중간마다 저희가 이 검증용 데이터를 대입을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검증용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요때까지 학습된 모델이 검증용 데이터를 만든 에러를 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검증용 데이터를 만든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검증용 데이터로 만든 에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오버피팅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피팅. 즉 오버피팅은 뭐냐면 이 과도하게 피팅되는 거죠. 즉 학습 데이터에 학습 모델이 너무 피팅되다 보니까 이 검증용 데이터의 에러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상태부터는 더 이상 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려면 검증용 데이터 같은 데이터로 입력을 시킬 건데 이미 이때부터 에러가 커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정 변수로서 페이션스 설정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아니면 N번 정도를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계속 이 검증용 데이터의 에러가 증가하게 되면 10번 정도까지 지켜보다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 스타핑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타핑을 하고 여기서 바로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을 하고 이때까지 가장 최소의 에러를 만들어줬던 학습 변수를 최종 모델의 변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정규 분포라고 하고 다른 말로 가우시안이라고 합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 분포의 공식은 그랬을 때 여기는 E라는 것은 오일러 넘버가 되고 뮤라는 것은 X의 평균값, 그 다음에 시그마는 X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것만 알아두기로 하죠. 이 정규 분포는 이 뮤라는 평균값을 사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에 해당하는 이 영역, 즉 X라는 데이터가 X의 평균값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사이에 있는 확률이 바로 우리는 68.2 정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2 정도 되는 여기는 95.4% 정도가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남자의 키를 보게 되면 평균 키를 170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람들은 2m 50까지 있다고 치고 가장 작은 사람들은 130 정도 있다고 칠게요. 센티미터.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남자들의 키를 조사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2,500만의 남자의 키를 다 잰 거죠. 재고 나서 평균을 냈더니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는 170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큰 사람의 키는 250이었고 가장 작은 사람의 키는 130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2,500만의 남자들의 키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평균.
평균이 170이었고, 그 다음에 이 평균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x-평균의 제곱에 2500만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 정도의 사람들이 68.2%의 확률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사이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는, 표준 편차가 2 시그마 되는 것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95.4%가 몰려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말씀을 드릴 때 이해할 건 뭐냐면, 일단 정규분포라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 파라미터를 알아야 된다. 정규분포라는 것은 n이라고 표시하는데, normal distribution 이럴 때 두 가지 파라미터는 뭐냐면 평균값하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안다는 것이 바로 정규분포를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항상 정규분포, 가우시안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모든 데이터의 평균은 뭐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지?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향과 분산입니다. 편향이라는 것은 바이어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바이어스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y라는 것은 이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틸다는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그 다음에 e라는 것은 기대값 또는 평균값. 기대값 또는 평균. 자, 그럼 어떤 뜻이냐면 이 예측값의 평균이 되는 거죠. 모델이 예측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평균값하고 정답과의 차이의 제곱을 한 것이 편향이 되는데, 이 편향은 다른 말로 에러와 유사한 겁니다. 에러와 같은 스케일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즉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빨간 게 정답이라고 하게 되면, 관역이 빨간 정답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정답에 몰려 있는 것이 바이어스가 작은 거죠. 왜냐하면 이 보라색 점들이 바로 예측한 것의 점들이 될 텐데, 이 보라색 점들의 평균값하고 그 다음에 정답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바이어스가 작은 로우 바이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점들이 말이죠. 점들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분산이 되어 있냐면 정답을 중심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 관점에서는 이 보라색의 예측값들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보라색의 평균값은 어디에 수렴할까요? 이 정답에 가깝겠죠. 평균값은. 따라서 이 모든 모든 예측값이 정답에 몰려 있는 경우하고, 또는 예측값이 분산이 되어 있긴 하지만 평균값이 정답에 일치하는 경우 모두 로우 바이어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베리언스라고 하고요. 분산에서는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자기가 예측한 거, 모델이 예측한 것에 대한 분포 정도만 보는 겁니다. 즉 분산이라는 것은 y 틸다라는 건 뭐죠? 모델이 예측하는 거고요. 모델이 예측한 것의 평균값에다가 모델이 예측한 거를 빼준 거의 제곱의 평균값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관계없고, 모델이 만약에 예측을 했는데, 모델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것의 평균값하고 그다음에 각 예측값 것의 차이를 제곱한 게 되면, 만약에 모델에 예측한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베리언스 분산값은 커지게 되겠죠. 반면에 모델이 정답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모델이 예측한 것이 몰려 있으면은 베리언스는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스는 정답과 관련이 있고요. 정답을 중심으로 모델이 예측하는 것의 평균값이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몰려 있느냐에 대한 값이 되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정답은 관계없어요. 모델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몰려 있느냐 아니면 퍼져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지표가 됩니다. 경사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목적함수의 최적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목적함수가 아래로 볼록화인 경우에는 저희가 경사하강법을 쓰고요.
그다음에 목적 함수가 위로 볼록한 경우에는 경사상수법을 씁니다. 그래서 경사관법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업데이트할 학습 변수는 이 과거에 있던 학습 변수에다가 요게 문제죠. 요게 바로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 경사 또는 그레디언트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호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에다가 알파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업데이트 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파라는 건 뭐냐면 이동하는 크기입니다. 요 알파만큼 이동해서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라는 것은 이 파셜이라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파셜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편미분이라는 것은 이 목적 함수는 여러 가지 학습 변수가 있잖아요. 목적 함수는 학습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학습 변수가 만약에 100개면 그 100개의 학습 변수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목적 함수인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구할 때는 100개에 대해서 한꺼번에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학습 변수 i에 대해서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i번째 학습 변수에 대해서만 기울기를 구하고 나머지는 상수가 되겠죠. i가 아닌 학습 변수는 상수가 되고 i에 대한 학습 변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이 뜻은 뭐냐면 이 목적 함수에 대한 기울기 방향이 wi 쪽에 대해서만 구해지는 거예요. wi 쪽에 대해서. 그런데 이 wi 쪽에서 구해지는데 이것이 이 방향이 위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최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wi 쪽의 벡터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마이너스인 겁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부호하고 플러스 부호인 거죠. 왜 경사하강법에서는 마이너스를 쓰고 경사상승법은 플러스를 쓰느냐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만약에 학습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아래로 볼록한 목적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될까요?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럴 때는 경사하강법을 쓰는데 자, 이 옵티멀 값을 사이로 이쪽 방향에서는 말이죠. 이 목적 함수를 w로 미분하게 된 값은 양수가 나옵니다. 플러스가 돼요. 즉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이동하는 방향이. 그 다음에 이 왼쪽 사이드에서는 이 목적 함수를 w로 미분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w를 대입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요 최소값이 요점을 찾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을 때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즉 이쪽에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밖으로 나가는 벡터를 다시 안쪽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마이너스를 곱하는 겁니다. 만약에 2차원 경우인 경우에는 만약에 학습 변수가 두 개예요. W1과 W2가 있을 때 우리의 목적 함수는 W1하고 W2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학습 변수는 말이죠. 각각에 대해서만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편미분하는 거죠. W1에 대해서만 편미분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 기울기를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데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구하고 그다음에 W2에 대해서 편미분을 구하게 되면 그 두 개의 예를 들면 L을 W1으로 편미분한 것하고 목적 함수를 W2로 편미분한 이게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가 어떤 모습을 띠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점이라 한다면 요점에서의 요 기울기 방향은 요 벡터 방향은 이렇게 돼요. 밖으로. 그래서 이 벡터 방향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야지만이 일로 우리가 수정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사상승법인 경우에는 최대값을 찾으니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 목적 함수가 마이너스 W 제곱이라고 하게 된다면 위로 블록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의 미분은 마이너스 2W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값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어차피 얘는 기울기는 안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고 플러스를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를 쓰면 된다. 정리하게 되면 경사법은 아래로 볼록한 또는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 최적점을 찾는 방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울기는 해당하는 학습 변수로만 편미분한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벡터의 기울기의 방향이 최적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